아, 저 이게 좀 강의 안을 넉넉하게 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생각보다 시간이. 내가 맨날 왜 이러지? 좋은데요? 그래요? 예. 이거, 설명 안 드렸죠?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빌라 그 가격이 네. 이게 가평이 안 났을 때 판단하는 기준을 네.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또 있어, 여기 있잖아. 이게 아직 안 나와. 아, 거기서 나와요? 예, 예. 이거 아직 우리 정규 강의에서도 한 번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예. 이거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사업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저기 오셨던 우리 봉철님도 그렇고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저는 살 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기준을 샀기 때문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샀는지를 끄집어내서 설명하려는데 굉장히 그게 가능한가 했는데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기준이. 나도 계속 그 복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래, 그거라도 알려드리자. 물론 모든 걸 다 기준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뭐 아주 짧게라도 들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규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사람들한테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릴까를 더 연구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아마 해드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사업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꼭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비료율이 좋다 해가지고 돈을 버느냐,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상관관계가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내용이 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기 때문에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있다, 틀릴 수도 있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귀결이 되는데, 죄송하게도 부동산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업성이 좋은 게 그러면 내가 돈을 꼭 되느냐, 이런 거지. 그럼 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먼저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성이 나쁘다 해서 꼭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레미안 첼리토스를 만약에 재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1대1 재건축이어가지고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 일반 분양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욕을 했겠지. 야, 뭐 저건 사업성도 없는데 뭔 일반 분양이 나와야 수입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완성된 레미안 첼리토스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뭐 53억에 찍혔더라고요, 거래가가. 자, 그러면 이런 거지. 만약에 렉스 아파트가 만약에 과거에 10억이었고, 10억이었고, 내가 추가 분담금을 7억을 냈다고 칠게요. 17억에 취득을 했는데, 얘가 지금 50 몇 억이야, 만약에. 그러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난해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성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 사업성은 뭐냐면, 그 렉스 아파트라는 통째로 아파트의 종전 자산이랑 그 비용을 때려 넣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종후 자산을 비교해봤을 때는 일반 분양이 있든 없든 간에 뭐예요? 사업성이 있는 거잖아. 그 자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 뭘 해요? 일반 분양이 맞냐 적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맞냐 적냐라고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사업성이 나쁘면 적고 많다. 근데 사업 수익은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사업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별로 수입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 조합원들이 돈을 버냐 안 버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 쪽에서, 수도권 쪽에서 조합원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는 거지. 이 사업이 수익을 내서 돈을 버냐? 렉스 아파트가 첼리토스로 바뀌면서 그 사업 주체 법인이 수입을 냈겠어요? 못 냈겠어요? 거의 못 냈지. 왜? 그냥 조합원 분양가를 판 걸로 추가 분담금 받아가지고 그냥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갔을 뿐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종후 자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첼리토스라는 희소성을 가져가지고 걔가 이후에 오른 가격은 더 크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지. 그거는 사업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번외 수익이라고 저는 부르는 거예요. 번외 수익. 번외 수익이 결국은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어지간한 사업장은 다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정말 특수한 재건축 사업,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사업성이 나쁘면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담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메리트가 아니에요. 사업성이 무조건 좋아야지. 내가 신축 입주할 때 네. 어쨌든 자, 그럼 그거 이제 그거면 끊고 그 뒤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업성이 좋았어요.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사업성이 좋은 거를 내가 사는데 사업성이 좋은 걸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지금 이 루트로 있을 때 봤을 때 마레프가 여기서 15억이었고 여기를 20억으로 올랐고 얘가 사업성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에 바닥일 때는 빌라가 4억으로 시작했는데 마레프가 여기서 추가 분담금 6억이라고 칠게요. 여기 빌라가 6억인데 이거를 내가 14억에 샀어 만약에. 근데 사업성이 너무 좋대.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추가 분담금 6억이야. 마레프가 여기서 15억이었고 여기가 20억이에요. 사업성이 좋은 거를 내가 비싸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는 정비사업이 좋은 것과 내가 수익을 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지 못하면 투자를 못해요. 실패하는 투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를 내가 딱 그런 사업장을 얻으려면 압구정, 반포주공 요런 거는 좀 번외의 얘기예요. 근데 그 외의 사업장에서 이 사업성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내가 빌라가 4억짜리인데 비례로 100% 올라가가지고 간평이 4억, 권리가 4억이 더 늘어났어. 그 4억이 늘어나는 것보다 얘가 15억에서 25억 가는 게 서울 수도권에서 더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비례율이 100에서 200 가는 게 쉬워요? 얘가 15억에서 25억 가는 게 더 쉽겠어요?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비례율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재개발에서. 재건축은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재건축은 가능한데 재개발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비례율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권리가가 만약에 엄청 높아지거나 조합원 분양가가 엄청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례율은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내가 이걸 4억 주고 사가지고 원래는 얼마를 더 내야 되게 6억을 더 내기로 했는데 사업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비례율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혹은 조합원 분양가 엄청 낮아져가지고 혹은 일반 분양 수입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1000명이 다 그걸 나눠 가져봤더니 2억씩 돌려주더라. 2억 너무 큰 수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10억이 올랐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세 번외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20년의 시간 동안 사업을 잘해가지고 2억이 돌아왔어요. 예? 그 20년이 지나봐야 2억이 돌아오는지 알아. 진짜라니까. 청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2억에 돌아오는 걸 못 받으면 중간에 이 사람한테 야, 너 나중에 사업성이 좋으니까 2억 받을 거니까 나한테 2억 먼저 줘라고 하면 2억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아무도 안 줘요. 야, 그거 총선 가봐야 알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안 주지. 근데 당장 그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서 시세는 어떻게 바뀌어요? 더 엄청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모든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좀 고가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재개발 물건을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4억에 샀는데 여기서 이제 한 10억까지 올랐는데 그럼 이건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6억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사업이 잘 된 게 없어. 이까지 와가지고 청산 가봐야 사업이 끝나는 건데 그냥 주변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세를 추종하는 메커니즘도 좀 설명하려면 긴데 일단은 뭐냐면 내가 일반 분양분을 얼마에 팔지가 바뀌잖아. 얘가 15억일 때랑 얘가 20억일 때랑 25억일 때랑 내가 내 물건을 얼마에 아파트를 처음에 15억에 계획했다, 25억에 계획했다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15억에 계획해서 파는 거랑 25억에서 계획에 파는 거랑 사업 기간이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비도 600에서 1000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억에 팔 때랑 25억에 팔 때랑 직관적으로 난 수입이 많아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비사업이 20년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만 난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안에 바뀌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맞지. 그렇잖아요. 빨리 사업이 끝나면
얼른 공사비도 600일 때 고정 디폴트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내가지고 막 비례율 500% 100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구정 정도나 뭐 어떤 엄청난 초고가 지역의 그런 지역이 아닌 이상은 재개발 사업도 그렇고 재건축 사업도 그렇고 주변 시세가 바뀌는 게 기간이 길어서 결국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바뀌는 시세가 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개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가 내가 돈을 버냐 안 버냐에 있어가지고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일 뿐이야. 주부가 있으면 걔는 부고 주는 뭐냐면 시세 변화에 의한 수입이 주고 시세 변화에 의한 손해가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다 바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 가격이 높아져 있어. 그 높아진 걸 내가 들어가서 높게 사가지고 무슨 수익을 얼마나 내겠냐는 거지. 날 수는 있어요. 길게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효과를 보죠. 그렇지만 단기간에는 사업성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사업성이 좋은 걸 다 감안된 가격을 주고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점에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또 결국 돈 벌 방법이 없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게 부동산의 사이클과 그 다음에 입지와 어떤 차이, 다 그런 걸 차등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성도 좋고 입지도 좋다라고 하면 이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썼을 때도 갖다 쓰면 이 정도 예시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업성도 좋고 입지도 좋은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게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일반 분양가를 엄청나게 올릴 수 없다는 게 한이인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사업성이 나쁜데 입지는 좋은데 사업성이 나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매몰이 되면 안 되고 그 입지에서 얘가 일반 분양이 없더라도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새 집을 지었을 때 그 집만 잘 지어놓고 그 입지가 좋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독 디벨롭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이 땅을 놓고 봤을 때 이 땅에 어떠한 거를 채워 넣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보는 관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성이 진짜 좀 없는데 입지도 너무 안 좋은 거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어떤 지방의 중소도시의 대지 지분이 정말 작은 뭐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는 사업성도 안 좋고 진짜 입지도 안 좋다라고 하면 여기도 그렇다고 여기도 돈 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 심지어 있는데 그 어떤 주어지는 기회가 굉장히 찰나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뭔가 숙련된 매매가 좀 그 경험이 따라주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좋고 나쁘다가 내가 돈 벌 기회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한다 비례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시로 이런 거예요. 양재동에 모아타운이 하나가 선정이 됐어요. 강남권에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선정이 잘 안 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총 1364호의 주택이 있어요. 이 안에 이게 구역이 2개거든요. 근데 이 안에 단독주택은 3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나머지가 공동주택이고 이게 1330호고 그래서 합쳐서 1364호의 기존 주택 수가 있는데 얘를 내가 쭉 그려가지고 신축 세대수를 그려보니까 만약에 2종이고 종상향이 안 된다 그러면 1380세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일반 분양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얘기할 때는 뭐 일반 분양분이 있냐 없냐. 근데 이거 그러면 모아타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만약에 여기에 단독이 3세대가 아니라 60세대가 있었으면 100세대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더 좋아지겠지. 근데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돼요? 그 개발 이익을 개개인이 다 가져가고 싶어 하시지 여기에다가 투하를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비 사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개별 디벨롭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조합 설립할 때 모아타운은 8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업성이 없는데 얘는 그 일반 분양이 적을 뿐이지 이 자체로는 사업성이 있어요. 왜? 원가와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알잖아. 자, 여기 신축 28억 잡을게요. 저는 대충 84 28억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 빌라 하나당 제가 다 10억씩 준다고 칠게요. 10억씩 주고 다 샀어. 10억 준다라고 팔겠어, 안 팔겠어요? 거의 절반 이상 나는 판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래서 다 평균적으로 누구는 15억 주고 누구는 6억 주고 해가지고 내가 10억에 다 사왔어. 근데 아파트 짓는 비용이 84가 뭐 요즘 계산법으로 하면 한 7억 정도 아주 고급화 시켜서 7억에 준다고 칠게요. 7억. 그럼 17억에 다 새로 졌어. 1380세대를. 근데 그 종후 자산 28억이잖아, 개별이 하나씩. 그러면 11억이, 하나당 11억씩 남는 사업이에요.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다 동의를 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어디라고 그 예를 들자면, 인천 동구의 어느 좀 그 싼 곳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빌라가 다 하나당 1억씩이야. 1억씩 넉넉하게 쳐줬어. 근데 84를 짓는데 6억이 필요해. 만약에 6억이 필요해. 그래서 합쳐서 7억씩 원가가 들었어요. 근데 주변 시세가 5억 5천이야.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공간과 그 사이클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아까 다시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이런데 내가 이 안에 봤더니 단독이 60채가 있고 여기에는 단독이 30채가 있고 여기에는 단독이 40채가 있어. 다 똑같은 노후도야. 그럼 단독 30채 있는데 빌라를 사야지. 그잖아요. 투자법이 다르다고. 저쪽에 어디 그 단독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 모아타운이 되는 지역은 뭐다? 그 단독을 새로 개발해봤자 디벨롭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사가질 않는 거예요. 빌라 업자가 내 걸 안 사가. 그럼 나는 차라리 아파트라도 지어가지고 내 아파트가 내 단독은 지금 6억 7억 하는데 내 아파트가 내가 돈을 조금 내면 12억에 팔릴 것 같으면 그거를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 동의율이 막 90%가 나오는 거예요. 단독밖에 없는데도. 그런 지역은 어디겠어요? 강남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러면 강남에 이 저층주거지가 이만큼 있는데 재개발이 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물론 뭐 대치 쪽에 조그맣게 몇 개 근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지만 그러면 강남의 신축 아파트는 재개발로는 전혀 불가능해. 물론 거기는 과거에 신도시였으니까 그러면 재건축으로만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뭘로 때려 막아놨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정비 사업이 15년 걸리고 20년 걸릴 거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면 8년, 7년 만에 돼요. 미친 듯한 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중심부 가격이 상승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냐는 거지. 얼마나 그 장시간 공급 부족이 거기에 쌓여 있겠냐는 거예요. 그 중심부 쪽에.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공급의 원활성이 그쪽에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그쵸. 딱이 답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 그 상황에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도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제한이 생겨요, 공급에. 그러니까 기존 서울의 공급 자체도 원활치가 않은데 중심지로 갈수록 더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니까 더 갈 곳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비 사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결이 되고 다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공부를 더 하기 시게 되면. 이게 그 사업성을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절차를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의 시세를 그래도 파악을 해야 되죠. 살려면. 자, 아까 제가 거의 대부분 언급한 내용들이에요. 자, 감정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건 뭐예요? 주변에 개발지가 있는데 속도가 빠르다. 주변에 재건축 사업지가 있는데 속도가 빠르다. 걔가 감정가에 대한 어떤 힌트를 다 줬다.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건 해석이 돼. 주변에 있는 건 해석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응봉 1구역하고 옆에 주변에 없어. 개발지가 없는 거예요. 신축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얘가 도대체 그 조합원 분야가 어떻게 나오고 내 거 감정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응봉 1구역의 신축 가격은 나는 그걸 한 23억으로 보겠어. 만약에 22억으로 보겠어. 한강구에 나오는 걸. 그렇게 나의 기준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옆에 비슷한 속도를 또 찾아요. 비슷한 속도를 찾아봤더니 자양 7구역의 속도가 비슷해. 거기도 한 20 몇 억 갈 것 같아. 또 막 비슷한 속도를 막 찾아봐요. 또 있나? 가격도 비슷하면서 속도가 비슷한데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비 사업이 기근이어가지고 대부분 속도가 이렇게 쳐져 있는 초기에 여기 한 6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10년 이상 소요된 곳이 또 한 600개가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는 뭐 비교군이 별로 없으니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비교하자는 거지. 자양 7구역이 제일 싼 게 12억이야. 응봉 1구역이 별로 시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8억이야. 그 내 기준이야. 시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값이 더 싸. 매가가 더 싸. 그럼 난 그냥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감정가를 알고 내가 거기 조합원 분야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냥 대신에 이런 건 있어야 돼. 여기는 20년 걸릴 것 같고 여기는 10년 걸릴 것 같고 이러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럼 뭐 더 셈법이 좀 복잡해져요. 셈법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냥 이런 거야. 동호암 1구역도 한 23억 갈 것 같아. 예를 들어 내 생각에. 근데 거기는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어요. 이제 신속통합계 후보지가 됐어. 얘는 20년 남았어. 지금 응봉 1 자양사는 지나온 세월만 10년이 넘었어요. 걔랑 얘랑 이제 어떻게 그걸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가다가 또 공사비가 이빨 오를 것 같고 그런데 얘는 벌써 한 10년까지 왔으니까 좀 빨리 스텝을 밟아가지고 5년 안에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뭔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군이면 같은 값이면 같은 시간이면 그냥 매가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대 15구역 같은데 매가가 8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를 한 30억 버는 사람이야. 만약에 내 기준에. 그리고 속도는 좀 느려. 근데 매가 8억인데? 뭐야? 똑같은 매가면 나는 거기서 사겠는데 이게 자기 선택인 거예요. 내가 몇 년 더 기다리더라도 좀 느리잖아. 응봉보다는 좀 느리지만 내가 몇 년 더 기다리더라도 신축 시세 차이가 5억 이상 날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나 8억짜리 거기 가서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8억짜리는 없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잔여 사업 기간이라는 거를 꼭 잘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비교군은 비슷한 시간이 남은 데에서 비교를 해야지 이상하게 10년 이상 차이 나는 데 가가지고 막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정가 확인이 이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가늠이 안 돼. 진짜 너무 초기 단계라고 하면 뭐예요? 갭으로 보는 거죠. 갭. 아까 상도 15구역은 갭이 2억이야. 근데 노량진 13 모아타운 거기가 만약에 신속 통합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가지고 모아타운이 아니라 노량진 13인데 노량진 한 5억 이상 높잖아 거기가 시세가. 근데 둘 다 초기 단계인데 거기도 갭이 뭐 2, 3억이야. 똑같아. 그럼 당연히 거기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갭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그 갭은 뭐와 뭐의 차이예요?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잖아. 전세가는 뭐예요? 사용가치잖아요. 사용가치가 인위적으로 펌핑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잘 없는데 지금은 빌라 전세가 하향 안정화가 돼가지고 별로 그게 잘 없는데 과거에는 이미 인위적으로 막 매가 시세를 이제 깜깜이로 해가지고 전세가를 매가보다 더 높여가지고 분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기 단계에서 분양을 이빠이 높게 해가지고 이거를 5억에 파는데 갭이 1억이야. 근데 전세가 4억인데 실제 거기 사용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 건데 원래는 3억 주고 사야 되는 거를 내가 1억 주고 샀는 건데 나 1억 주고 잘 샀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향 평준화돼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또 다시 어떤 뭔가 빌라 전세에 어떤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용 가치를 왜곡된 걸 내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사면 살수록 어떻게 된다? 개발 가치를 적게 주고 산 거니까. 예. 그게 결국 갭인데, 자, 갭인데 초기 단계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갭이 벌어져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도 아닌 곳이 정말 그 갭이 적은 거죠. 정말 단계라고 하는 게 없는 곳이.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초두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자, 이거 외적으로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교 분석이 쉬워져요. 예? 아시겠죠? 감정가가 나오기 전의 단계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진짜. 여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용 가치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전세가에 수렴한 매물을 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지. 내가 이게 재개발은 안 되더라도 임대료라도 올려받아야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실사용하는 사람이 사용 가치를 더 주고 나중에 지불을 해서라도 팔고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좋죠, 아무래도. 예, 그렇지만 그런 모든 걸 만족하는 매물은 늘 찾기 어려워요. 예, 늘 어렵고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뭐 번외지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이해를 하게 되면 개발은 결국에는 낡은 거를 새롭게 짓는 거고, 낡았다는 얘기는 이제 낡고 사용 가치조차 낮다는 거는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거지로 바뀌면 딱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용 가치가 높다는 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쵸? 그런 곳은 사용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용 가치가 높으면서 막 다 완전히 낡아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용 가치가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개별 디벨롭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개별 디벨롭이 벌어지면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노후도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꼭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혹은 개별 디벨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고, 서울이란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정비 사업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런 개별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땅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어느 곳에 투자를 하든 상관없어. 돈만 벌면 되니까. 대신에 이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대지 지분이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갭이 적은 게 좋을까요? 갭이 적은 게 좋을까요? 갭이 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갭이 적은 거는 뭐 어떤 쪽으로 봤을 때 좋죠? 팔기 좋잖아요. 누군가 나는 대지 지분이 좋은 게 나도 알아. 근데 8억이 필요해. 뭐 대지 평당 7천, 8천이야. 그래서 대지 지분 15평인데 12억이야. 근데 전세 2억인 거죠. 이건 10억? 좋은데 이거 무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대지 지분 간평 잘 받을 것 같은데 당장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갭 2억짜리가 있는 거야. 그거 사지. 누가 이거를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수만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다 써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물건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맞아. 근데 특히 어느 지역으로 갈수록 더 맞냐면 인천 쪽으로 갈수록 더 맞아. 왜? 인천은 대지 지분이 많아도 간평이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대지 지분이 높은데 간평이 많이 나올지, 전용이 큰데 간평이 많이 나올지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간평이 나와봐야 알지. 그걸 안다고 한 사람은 정말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기대서 투자를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비 사업의 간평의 원칙은 뭐냐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간평이 나와줘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서 10억씩 다 매입을 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5억, 내가 이 사업의 어떤 비용적 관점에서 보상을 적게 해줘가지고 나 5억만 주면 더 좋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5억만 줘가지고 양재에서 5억만 빌라당 5억씩 간평을 해줘가지고 너 5억만 가져 라고 하고, 그래 대신에 조합원 분양가 좀 싸게 해줄게, 원래 10억인데 9억에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하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할라 그러지. 안 할라 그러지. 근데 인천 같은 데는 가가지고 만약에 다수를 막 물어붙이는데 연립이 내가 봤을 때 대지가 20평이니까 2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간평이 1억 나왔어. 그 사람 혼자 나 죽여라 그래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수가 있어요. 그 큰 영향이 없다고. 그치만 양재 같은 데서 만약에 그거를 지분별로 잘 따져가지고 얘는 10억, 얘는 15억, 얘는 13억, 12억 이렇게 안 하면 가다가 안 가는 수가 있어요. 다 들고 일어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질 때는 어디 가서 따져야 돼요? 지분을 가지고 잘 따지려고 하면 지분당 얼마가 나오고 지분당 간평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 평균 지가가 엄청나게 높은 곳에 가서 저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가가지고 막 대지 지분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를 거기 가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간평이 더 나올 수는 있어. 5천이 더 나오고 1억이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로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막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정비사업 자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인천도 4억이 8억이 가는 게 빠르지 걔가 비례율이 잘 나와가지고 100% 200% 가는 게 흔한 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도 매가가.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큰 걸 살 건지 갭이 적은 걸 살 건지는 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런 거는 어디를 가다 다 통용되는 거는 갭이 적은 게 무조건 통용이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수익 관점으로 더 접근하려고 할 때 야 대지 지분이 크고 이게 더 싸게 사면 나중에 돈을 잘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막 10억 20억 때려 넣어가지고 그런 걸 산다는 거는 기회비용적으로 너무 커요. 왜? 2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20년 걸리는 거랑 2년 만에 만약에 4년 만에 전세가 딱딱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갭 투자랑 똑같이 10억을 넣어가지고 결국 뭔가 금융비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세가가 그 2억짜리가 계속 2억, 1천, 2억, 2천 이렇게 오르지 뭐 걔가 4억 오르고 6억 오르고 이렇게 안 오르잖아요. 빌라 전세가가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갭 적은 거 사시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래서 내 투자금을 줄이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어지간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놓고 봤을 때 그 사이클적으로 저 끝에 갔을 때 가끔 이제 돈을 많이 집어넣더라도 사업성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이 앞사람이 18년 정도 17년 정도 고생을 했고 내가 한 3년 정도 가가지고 열매를 먹을 텐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걸 내가 얼쑤치고 나면서 받아가지고 그래 나 3년 버텨볼게 라고 할 때 적합한 전략이라는 거지. 큰 걸 살 때는 시간이 큰 이 사람이 다 그 소모에 시켜주고 나 같은 사람이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앞에서 시간을 다 갉아먹고 수익을 하나도 못 내고 금매로 다 파는 거를 돈 많은 사람이 후반부에 가서 딱 받아 먹을 때 사업성을 따져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단계 가가지고 막 사업성 계산하고 있으면 그 진짜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 진짜 뭐 미칠 것 같아. 내가 보면 저거는 진짜 할 짓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라는 변수가 너무 큰데 그걸 너무 무시하고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A 변수, B 변수, C 변수가 있는데 다 그 변수가 다 영향을 줄 기간이 앞으로 20년이나 남았는데 그걸 막 지금 버전으로 막 계산하고 있으면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강남권 같은 곳에 이제 투자금과 물건의 예상 간평의 강남권 같은 곳은 이제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물론 투자금 적은 게 다 좋은데 무조건 그게 다 맞다는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다. 일반적으로는 맞고 그 다음에 시세가 싼 지역은 무조건 투자금 적은 데가 맞다. 무조건 투자금 적은 데가 맞다. 막 인천에 가가지고 뭐 단독주택 50평짜리를 뭐 내가 이거 3억이다 싸다. 물론 쌀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안 사줘요. 그거를 3억 주고 살지 않고 그냥 갭 2천짜리 그걸 사준다고. 그냥 황금성도 다 투자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지 수익률만 무조건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막 이걸 막 7억 3억 주고 샀는데 7억 주고 7억까지 올랐는데 7억은 무겁다고 안 사다가 아무도 안 사주고 그냥 내가 6억에 던지면 팔 수 있었는데 욕심부리다가 7억에 팔려고 못 팔가지고 꺾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3억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뭐 홍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맛보기를 하신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해서 좀 어떤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설렁설렁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정비 사업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더 심화해서 공부하게 되면 그래도 뭘 좀 더 알 수 있냐. 예. 그게 몇 가지 뽑아봤어.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이제 매매가 상승과 하락,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서울의 그 정비사업 기간이 길므로 인해서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네? 상승과 하락보다도 정비사업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지 공급의 어떤 어려움, 공급의 원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게 되면 공급이 원활해. 빈 땅이 많잖아. 여기는 분양하면 미친 짓인데 일로 가면 분양하면 팔릴 것 같아. 그러면 기다렸다가 요 시세만 딱 넘어가면, 이게 시세거든요. 시세만 딱 넘어가면 일거에 다 분양 폭탄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가능한 지역은 요 시기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분양이 쫙쫙쫙 나오기 때문에 불과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하락세를 걷는 거예요. 이 사이클과 서울시의 사이클은 다르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의 사이클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원가, 그러니까 공사비를 넘어서는 기간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옆에 길 가다 아무거나 그냥 그 땅을 헐어가지고 거기다 지으면 그냥 남는다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 공급의 원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그게 누적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분양을 해서 안 팔리는 시기가 없냐? 그렇진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까지 갔다가 꽤 장기적으로 시세 하락이 유지가 돼야 돼요. 3년에서 5년 이상 가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 내피셜인데, 지금 사이클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세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런 단계인지 아니면 이까지 끝에 와서 다시 꼬꾸라질 단계인지는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유동성이 한번 쫙 빠지면서 내려앉았다가 중심부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변부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세가 상승에 의해서 매가가 밀어 올려가는 상황인 거지. 이게 뭐냐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거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서울이라고 공급이 전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업이 여기서 10년 넘게 15년 넘게 가다가 멈췄던 애들이 여기 많이 대기하고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도시도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해. 신도시조차도 가격이 떨어지고 분양을 못 하고 있다가 미분양 났다가 위례도 그렇고 다 미분양이다가 다시 이제 분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13, 14, 15를 거쳐가지고 분양을 쫙 해요. 그럼 18, 19에 물량이 나오면서 한번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쭉 하락을 해요. 전세가 쭉 한번 내려가. 그게 이제 보통 상승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승 기간을 전체로 10을 놓고 봤을 때 절반 정도가 되면 전세가 하락이 한번 딱 나와주고, 그다음부터 그렇다고 한 번에 더 이제 아예 꼬꾸라지냐, 다시 이쪽으로 가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더 이어서 나와줘야 되는데 맥이 끊겨버려 중간에. 왜? 원활하지가 않다 그랬잖아. 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우와, 지금은 무조건 지어서 팔면 팔리네. 근데 어떻게 돼요? 20년 걸리는 거야. 이걸 딱 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든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부터 공급을 이어서 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국은행처럼 주택청이라는 어떤 다른 관리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연도별로 사업 시행 인가는 몇십 곳, 몇십만 제곱미터, 몇백만 제곱미터, 조합 설립 인가 몇백만 제곱미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 중간에 공백이 딱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는 공급이 이제 여기서부터 재차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매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유동성도 들어오고 오다가 계속 가면 다행인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 가치는 거의
따라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사용 가치는 이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 전세가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매가의 움직임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올랐다가 매가 한번 폭 꺼지는데 물량 때문에 좀 꺼지다가 다시 이렇게 푹 올라가는데 이 전세가는 바닥에서 계속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고 이제 자기 가는 길 계속 가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사실상 보면 공급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불가능하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공급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그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그런 것들이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 되잖아요. 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고급형, 하이엔드급 그 오피라든지 하이엔드 뭐 주택 그래가지고 29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제한 안 받아가지고 최당 뭐 200억씩 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되잖아요. 예. 그런 시기 때는 사용 가치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금리라든지 대출 쪽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출렁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의 어떤 그 올라가고 있는 속도와 여기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훅 내려가면서 더 심한 충격이 오면 사용 가치조차도 내려가. 금리나 이런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훅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쪽처럼 이제 지금 공급 부족이 계속 쌓여가지고 매매가만 쭉 계속 가다가 전세가는 안 오르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또 무슨 뭐 수요 측 변수가 생겨가지고 대출 규제가 더 심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아니면 또 무슨 뭐 외부 변수가 크게 생겨가지고 환율이 크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이쪽에 갑자기 생기면 또 일거에 내려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세가가 많이 안 받쳐줬으니까 사용 가치가 많이 안 받쳐줬으니까. 근데 그거는 중심부 지역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인천이라든지 막 서울 수도권 중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매가는 계속 던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외곽지를 많이 던지다 보니까 매가는 계속 줄어들고 매가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임대 매물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임대도 공급자가 있어야 공급을 해주잖아. 왜냐면 사용 가치의 그 임대료가 그 어디에서 생기냐면 나라가 아니 건설사가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은 거를 누가 표준 말로 건설한 거를 건설한 걸 갖다 누가 사서 임대를 놔야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천은 어떻게 해요? 누가 분양을 하면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습니까? 그런 경우 잘 없죠. 많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냥 실수요자가 임대를 받아서 사거나 그냥 여러 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조차 팔잖아. 그러면 임대 물건 있어져요? 없어져요? 팍팍팍 줄어드는 게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임대료 상승이 계속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갭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부 변수가 딱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보다는 데미지가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정비사업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왜? 사업이 사이클보다 길잖아. 그 긴 시간을 내가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보다 짧은 정비사업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사업기간보다 짧은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이클도 보면 이제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실질적으로 뭐 수요와 공급까지 더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말이 두서가 없는 게 제가 홍보하다 보니까 말이 두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지가 공급이 어려워서 정비사업으로 신축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현상이 생긴 거죠. 문제는 아니죠. 현상이 생기는 거고 광역시는 좀 더 이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좀 더 전세가 상승에 기대서 해야 되는데 전세가 상승에 기대서 하려고 하면 지금 강남 같은 데 정세가 상승에 의한 상승이라고 또 봐야 되는지 해석하기 조금 어려워요. 매가가 막 하드캐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40% 초반대에서 0.1단위씩 월에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동등하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강북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전세가율이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매가는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전세가 상승하는 시기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을 공부했는데 우리는 지금 뭘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갭 투자를 알게 되신 거야. 예.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정비 사업 공부하러 왔는데 갑자기 갭 투자까지 이해를 하고 가네? 와 진짜.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유동성에 의한 투자 시기가 더 짧긴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방조차도. 이게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주더라도 다 이런 시기가 와요. 대신에 이게 짧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뿐이야. 결국은 이 어떤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냐 안 주냐는 확실히 결국 그게 투자 난이도를 결정하거든요. 그게 서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죠. 서울 수도권이 난이도가 제일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이 없는 게 리스크고 집이 한 채에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아닌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자, 우리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면 앞서서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 가치와 개발 가치를 구분해서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이제 아까 그 사용 가치와 개발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요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그냥 지방의 아파트예요. 그냥 똑같은 거야. 늘 전세가랑 매매가 늘 똑같은 거예요. 지방 소도시 아파트. 지방 빌라는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이게 또 매가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서울의 중심부로 갈수록 계속 요런 상태로 가는 거죠. 요런 상태로 가는 거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매가가 그 어떤 수요 축에 큰 변수가 있어가지고 큰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사용가 개발을 할 수 없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세가 떨어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수렴이 되죠. 요렇게 수렴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 사업을 공부하게 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가 다양해져요. 투자가 다양해집니다.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분양에 의해서 3년이나 4년 정도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돼요. 분양에 의해서 전세가가 하락한다든지 분양에 의해서 전세가가 오른다든지 그런 거를 알게 되는데 정비 사업을 공부하게 되면 더 긴 기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더 긴 기간에 어떤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또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비사업지의 투자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는 잘 없잖아요. 빌라를 갭 투자를 잘 하시진 않으니까 물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빌라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정비사업 물건지 다 다양하죠. 물론 그 안에 상가까지도 투자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때문에 취득세 문제 때문에 정비사업지 안에 있는 상가를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그다음에 몇 년 전엔 더 유행이었었죠. 왜냐하면 법인으로 그런 걸 많이 하기도 했었고. 예. 근데 그런 것만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투자처가 다양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정비사업은 뭐예요? 아파트 때려 짓는 거예요. 아파트 때려 짓는 거는 정비사업지가 600개 늘어나면 600개에다가 행위 제한이 생기고 600개 구역이 뭐 평균적으로 7만, 뭐 6만 계산 편하게 10만으로 잡을게요. 10만 제곱미터라고 치면 600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그럼 몇 만이야? 6천만 제곱미터잖아요. 엄청난 곳이 행위 제한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저층 주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게 다 아파트로 바뀌니까 다 이제 다른 저층 주거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상업지였는데도 그 상업지 용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위에서 이제 도시계획 관리자가 이거를 너 이거 정비 사업해. 지금 아파트 지어라고 주문을 넣어요. 그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에요. 우리가 아는 재개발 사업은 주거정비형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에요. 예, 대부분. 그래서 옛날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들었던 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그것조차도 뭘 없애버려요? 상업지를 없애버려요. 상업지 다 없애고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돼요? 상업지도 귀해지는 거지. 상업지도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업지에도 우리 뭘 해야 돼요? 상가도 해야 되고 숙박업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오피스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은데 결국에는 정비사업이 확대가 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 제한이 돼 있으면 누가 거기다가 개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데 거기는 할 수 없지. 나는 정비사업을 피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정비 사업을 피해서 뭐 해요? 디벨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비 사업을 공부를 해야지. 기승전 공부네.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꼬마 빌딩을 사더라도 정비 사업을 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뒤풀이 가실 분은 2층에 저희랑 같이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카페 여기 후기 여기다 적어주세요. 후기. 강의 후기 게시판에다가 후기 적어주시면,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이 강의 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